제가 소개해드릴 서호 차관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게 하기, 제가 좀 뭘 뺄까 했는데 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우님들께 오늘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 차관님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 석사, 북한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남부출입사무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장,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통일정책비서관, 제25대 통일부 차관 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세종로 국정포럼 미래의 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남북관계 기본구조와 인프라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서호 전 통일부 차관님이십니다. 서호 전 차관은 1985년 통일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외길 36년을 걷고 지난 3월 퇴임하셨습니다. 통일부 재직기간 중에 기획조정실장 등 통일부 내 중요 직책을 맡고 200여 차례 남북회담에 참여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관리를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단장을 지내면서 2013년 7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1, 2차 회담 수석 대표로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 우리 측 선발대 단장을 하셨고요. 정상회담 기간 중에 상황실장을 맡는 등 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자로 참여하셨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이 수정되고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이 참여하는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 공산권의 체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기본구조와 인프라가 남북협력으로 가는 틀을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틀은 2010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 문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현 주소는 어디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원우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누르면 이게 넘어가죠? 밑에 거 누르시면 넘어가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요? 밑에 거. 나 밑에 거. 아, 예.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지난 3월 26일자로 한 달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제 오늘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도 우리 같은 일기 우리 원우님들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참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통일부 36년을 그만두고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연으로 점심 저녁 약속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뵙자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백수가 과로사 한다더니 이게 정말 과로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아까 저녁 먹으면서 3개월은 과로사고 3개월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불러주기 때문에 고독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에 주의해라. 제가 이제 그 통일부 36년을 근무하면서 사실 차관까지 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저한테는 그게 참 행운이었고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는 과정에서 정말 참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뭐 기독교지만은 지난주에 선배님들께서 지방에를 좀 한번 갔다 오자 해서 구례에 있는 섬진강 인근에 화엄사하고 천은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화엄사는 가서 이제 경례를 한 바퀴 보고 천은사에 갔는데 마침 천은사 들어가기 전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에서 주지 스님을 뵙게 됐었습니다. 1시간여 이렇게 차를 한잔 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봤어요. 36년을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참 또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고 36년을 지켜왔던 이 집에 있는 아내한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인내도 필요한 것 같고 사무실에서 해왔던 겸손 이것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우리 그만두고 난 뒤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우리 주지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주지 스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바꿔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서 그 생각이 직장 생활에서도 부지런히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부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통일부는 분단 시대라는 이 시대적 이 질곡 상태에 있는 것을 제도적인 통일 상태로 이렇게 가보자는 거죠. 이건 현재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 과거의 회의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 그렇지만은 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상을 유지하고 현상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단 구조를 타파해 나가는 새로운 구조,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부처가 통일부인데 그래서 통일부 36년을 근무하면서 굉장히 많은 현재 놓여 있는 그 질서, 이 동아시아에 굳건하게 있는 미국의 패권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분단 체제에 있어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구조를 좀 바꿔보자 하는 게 통일부의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보통 이 지금 현재 헌법을 87년도에 바뀌어가지고 87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7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이 직선제입니다. 직선제. 대통령 직선을 하는데 5년 단임.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간선으로도 하고 오랫동안 이 대통령직을 유지해왔던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작용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이자 5년 단임제인데 또 거기에 국회의원 선거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투표를 행하게 되면은 상대 1등, 2등보다 플러스 3표만 있으면 그냥 다 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지역구에 있는 보터들, 투표하는 주권자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승자 독식 구조. 왜 제가 이 87 헌법 체제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있다. 취약한. 왜냐? 저희 대북 정책은 북측하고 협상을 해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87 헌법 체제는 헌법 3조에 의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규정하는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영토 조항. 이 영토 조항과 제4조에 있는 평화통일 조항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 상태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구조가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37년 한 33년 정도 되는군요. 34년 이 정도 오다 보니까 우리의 헌법 체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치 체제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사람이 좋아서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제도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국민들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투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러한 정치 제도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87 체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대북 정책의 근간이었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85년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이제 87년 체제, 87 체제를 헌법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2010년까지를 이제 그 체제가 이어왔다면은 2010년 이후로 이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핵심은 소련하고 미국이 이 양극 그 지배 구조에 있었다면은 이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이 붕괴를 하고 소련이 붕괴했다는 것은 체제 전환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이 하나만의 일당이 있는 게 아니라 양당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체제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일극 체제로 미국의 체제로 바뀌면서 이 큰 이제 국제 정세가 90년 이후 한 20여 년을 지탱을 해왔는데 2010년에는 바로 중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정학적 구조로 보면은 저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세계 경제 1, 2, 3위가 다 있어요. 1등은 미국이죠. 2위로 이제 올라선 중국이 있고 3위로 있는 일본 이 자리를 내놨죠.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중국이 G2로 등장하면서 이제 이 87년 체제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2010년까지 정도 보면은 한반도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구조가 3개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구조고 또 하나는 이 북한의 변화하고 이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항상 골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남북 간의 교섭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통합을 하자. 저희가 그 남북 간에 이제 2010년까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교류 상태를 제가 좀 한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2011년에 아까 우리 이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성공단 지원단이 그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개성공단에 우리가 이제 123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었고 그때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 한 5만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죠. 이 개성공단을 지원단에 이제 단장을 하는 것은 개성공단에 근무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서울역 근방에 세아제강이라는 이 건물을 우리가 빌려서 한 층을 빌려가지고 약 10여 개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팀장을 이제 제가 단장을 맡아서 이 개성공단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부에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북측이 땅과 노동자를 제공을 하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이제 그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전기도 이제 전부 다 서울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구약농단 단장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거기를 가보면은 이 기업들을 한번 이렇게 몇 개, 전체는 가기가 좀 쉽지 않고요. 한 두서너 개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주로 있는 한 70% 가까이는 이 섬유 의류 업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 있었나 식품회사를 제가 한번 갔는데 식품회사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밤 중에 가장 맛있는 게 공주밤이라고 그래요. 공주밤을 그리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밤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피를 벗기고 내피 그 있는 상태에서 물 속에 이렇게 담가 놓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 깎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공장장한테 가장 이 솜씨가 좋은 달인이 있냐 그랬더니 달인이 있다는 거예요. 달인이 있는데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아가씨인데 그 깎는 것을 제가 봤어요. 깎는 걸 봤는데 보통은 그 물속에 있는 밤을 하나를 집어와 가지고 이렇게 깎고 그 옆에다가 깎아 놓은 통에다 이제 다 그걸 넣잖아요. 보통 이분들이 하루에 깎는 양이 9kg에서 10kg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한 2배를 깎는 거니까 18kg에서 20kg 깎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깎나 봤는데 밤을 2개를 집어온 거예요. 2개를. 2개를 집어와 가지고 하나를 집어와서 깎고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집어오는 그 루즈 타임을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2개를 깎고 가지고 깎고 놓고 또 들고 있는 걸 또 깎고 놓고 속도가 빠르잖아요. 안 볼 땐 3개를 갖고 와서 깎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당신네 월급을 당시에 한 100불 정도 줬어요. 100불. 10만 원. 10만 원이면 당시에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점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점심값.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게 100불입니다. 이 100불, 그러면은 저 사람 2배로 깎으면 200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주고 무조건 100불 주는 거예요. 100불. 그래서 이 사람은 100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2개를 가져와서 깎을까? 남보다 2배 속도를 내서. 제가 그 사람 인터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의 발생은 인간의 경쟁력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경쟁력. 그리고 그 경쟁력과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그게 이제 사유자본을 인정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서 우리 이 교포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성 드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성에 자본주의 싹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개성의 화폐도 좀 등장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은 개성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뭔가 요즘 암호화폐처럼 무슨 비트코인을 좀 주든지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뭐 이 삼성전자 아니면 쿠쿠밥솥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개성의 드림, 개성의 꿈을 그리고 그 개성공단 내에는 북측의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들만 가서 했고 또 우리 전기로 했고 다만 북한의 노동자들 값싼 노동자, 양질의 값싼 노동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10배 수익을 올린 거예요. 10배. 북측한테 100달러를 주고 한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은 거죠. 그래서 북측에 100달러의 월급을 주면은 그 북측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한 절반 정도는 국가가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국가는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이라든가 전체를 다 국가가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해서 50불 정도는 가져가고 나머지 50불어치는 이 먹을 것, 그 다음에 무슨 영화관 관람
티켓 뭐 등등 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으로 다시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에 주장을 해왔던 거기에 들어간 현금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 맞지가 않다 하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 5만 명이 보통은 생계 의존 인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한테 이 생계 의존 인구가 3명이 보통 계산을 합니다. 플러스 3. 그럼 우리가 20만 명을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사실은 이 먹여 살린 거죠. 또 한 군데는 신원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신원 에베네셀. 그 옷 만드는 회사잖아요. 옷 만드는 회사인데 이 신원 에베네셀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 황 사장, 거기에 있는 현지에 이제 또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야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개성 시내에서 이렇게 출근하는 노동자들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오면은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나갈 때면 고생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박성철 회장한테 그 참 대단하디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공장에서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통령도 와가지고 같이 아침에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사 간의 이 서로 신뢰관계, 노사 간의 신뢰관계. 그래서 신원에서 초코파이도 시작을 하고 그 안에 이 온수로 나오는 그 목욕탕, 온수 목욕탕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목욕탕이 이렇게 뭐 저기 욕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부 이렇게 이 샤워 꼭지 하나에 촘촘히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가지고 따뜻한, 물론 여성용과 남성용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샤워할 수 있도록. 과거에 우리 그 탈북자들도 한 3만 한 4, 5천 명 됩니다만은 탈북자 증원 중에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한 놈이 대한민국 왔다가 다시 부모 형제가 그립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 해서 다시 북한을 갔어요. 그래 이놈이 못 살겠다고 다시 나왔어요. 우리 이제 잡아가지고 너는 뭐 이게 무슨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냐. 근데 이번에는 또 왜 나왔냐고 했더니 겨울이 추운데 이 샤워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샤워할 데가. 북한의 에너지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 이 교수님이 한 200여 차례 말씀하셨는데 200여 차례 이제 남북 간의 회담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개성에도 이렇게 자주 가봤는데 개성의 겨울, 북한의 겨울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우리하고 차이가 40배에서 한 지금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형제간에 한 10배 이상, 10배만 차이 나도 엄청난 차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0배 차이 나는 것은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과거에 200년 전, 1800년대는 다 그만한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1800년 이후에 이게 세계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선진국가를 했다가 후진국으로 떨어져 나간 국가가 많은데 후진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온 국가가 이스라엘, 대만, 대한민국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식민지 상태에 있어요. 식민지 상태에 있어서 온갖 국가의 부를 다 일제가 가져간 거잖아요. 식민지 상태에서 45년에 해방되고 50년에 동족간 전쟁 플러스 국제전. 그러면서 세계 최하위 이 국가였는데 이 국가가 산업화, 민주화 통해가지고 지금 3만 불 이상의 선진국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선진국가. 이러한 케이스는 세계 경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100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러한 국가의
경제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남북 간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통일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부처가 이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과 제도인데요. 통일부 법이 몇 개 있냐면 11개가 있습니다. 경제부처 같은 데는 뭐 한 과 정도가 한 10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통일부 법 가지고 있는 게 11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긴 교류협력법, 협력기금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11개 정도,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예산 1,500억.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 구조가 1,50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500억 중에서 1,000억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 예산입니다. 지금 3만 한 5천 명 정도 내려왔다고 했죠. 나머지 500억을 가지고 저희가 통일 정책, 남북 회담, 통일 홍보, 통일 교육, 저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산 구조, 1년에 우리 정부 예산 구조가 한 550조 정도 된다면 10%, 55조가 국방비예요, 국방비. 그 중에 이 550조 중에서 1,500억.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의 전략 자산으로 들어오는 F-35A 전투기 한 대가 2,500억입니다, 2,500억. 근데 통일부가 1,500억이면 1,000억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이제 점점 전통적 안보에서 이제 비전통적 안보로 이제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핵, 그 다음에 북한의 변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동서독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서독이 동독하고 잦은 접촉을 통한 이제 동독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동독의 변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통합 문제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 남북이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가 남쪽에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하고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게 통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선 제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우리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북한은 이 권위주의, 일당 독재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가 형성이, 거기는 개인의 이 소유를 지금 허용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 구조 속에서 북한의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내부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 그리고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핵화, 개혁, 개방. 이 세 가지는 남북관계에서 기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과거에 3대 사업이라고 좀 했습니다. 철도, 도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여러분들 금강산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금강산 관광으로 간 것은 아니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행사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남북 간의 회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금강산을 맨 처음에는 해로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육로가 개통이 돼서 육로로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거기 우리 관광객들이 다녀오시면서 참 아슬아슬한 적이 참 많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적극적이신 분들, 대한민국 성장에는 아줌마 부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아줌마들 중에서도 가장 이 적극적이신 분이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에요. 한 번은 이 아줌마 부대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이 육로로 갈 때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육로로 들어가면서는 거기에 있는 이제 이 북측에 있는 군인이 한번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상한 게 없는지 한번 타가지고 맨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줌마 부대가 그냥 그걸 그냥 안 놔두는 거죠. 아, 총각 잘생겼네. 이 남쪽으로 같이 가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내려. 그래가지고 현대아산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이 이해가 되고 저기 군인 총각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내려가서 나중에 이제 그 북측의 CIQ에 가가지고 그게 북측 CIQ로 연락이 돼서 우리 보험회사 아주머니들께서 고생을 좀 하셨죠. 전부 벌 쓰고 한 것은 아니시겠지만은 조금 대기 상태에 있었고 뭐 그냥 돌아가라 뭐 등등 했었는데 현대아산에서 이제 적절히 처리해서 관광은 다 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북 간에 그래도 그렇게 오고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질성, 너무 이질화되어 있는 것을 좀 동질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우리 몇 분 우리 교수님들, 여성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2018년에 정상회담에 제가 이제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먹고 이제 왔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회담 때 가서 냉면 먹고 했는데 그때 또 유독히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도 냉면 거기 북측에서 냉면을 가지고 와서 하는 바람에 냉면이 한동안 이제 서울 장안에서 화제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냉면 가게 내릴 때 줄지어서 서서 먹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제가 아는 지인 그 아주머니께서 평양까지 180km밖에 안 됩니다. 180km. 평양 가가지고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평양에 있는 장마당에서 시장을 보고 좀 올 수 없겠냐. 그래서 그거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 도로를 놔야 돼요. 철도 도로.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남북 간에 지금 서해 쪽이 한 400km 정도 됩니다. 신의주까지,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동해는 그 배 정도 됩니다. 800km. 이 400km를 노선이 하나인데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거기에 그 철도를 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방식이 많은데 결국에는 레일을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서 가고 그 안에 있는 그 밑에 까는 이제 궤도 이것은 북측에 이제 우리가 시멘트를 보내줘서 그쪽에 직접 만들고 북측에 노동력을 하고 하면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1조. 거기 터널 같은 게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400km는 원웨이를 한 80km에서 100km 정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1조. 여기 800km는 그러면 곱하기 2니까 2조 정도 되겠죠. 시속 한 80km 정도 되면은 서울서 개성까지 가는데 2-3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걸 못 넣는 거예요, 못 넣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고 고속 우리 철도를 넣자 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기조실장을 했는데 웬 할아버지께서 2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 수표로 2천만 원을 기증을 하겠다고. 어디다 기증하시려는데 그랬더니 철도 이거 놔야 된다. 그 철도를 놓는데 자기가 그 기금에 2천만 원을 내겠다고 해서 왔는데 이 언제 사진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배지를 잡았냐면은 태극기 배지하고 미국 성조기 배지를 딱 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태극기 부대세요? 그랬더니 태극기 부대 왔대요. 근데 태극기 부대 하면 우리 대북 정치에서는 항상 반대를 하시는다고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래도 남북 간에 철도를 놔야 되지 않겠냐. 이 철도를 놔야지
우리가 만주 시베리아 옛날에 송기정 할아버지가 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가지고 베를린까지 갔잖아요. 13일 그 2주간에 걸쳐 가지고 하얼빈에서 타고 해가지고 쭉 가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통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근데 무관심하긴 하지만은 철도를 놓게 되면은 이 철도를 통해서 중국 그 대륙을 거쳐 가지고 유럽을 가고 싶어하는 생각들은 굉장히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3대 사업 중에서 지금 다 끊겨 있죠. 2008년 7월 11일 날 금강산 박광자 씨 사건, 그 개성공단도 2016년에 중단이 됐고, 그러면서 철도도로 2018년에 우리가 철도 그쪽 북측 지역을 전부 다 이제 탐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산가족 마음 아픈데 금강산 박광자 씨 자 2010년 그 교류협력국장으로 갔는데요. 2010년 5월 24일 날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 간의 모든 경협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중단에 한켠으로 비켜져 있는 것은 개성공단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모든 그 대북 북한 내에서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업들 내륙 사업이라고 통상 하는데요. 그게 중단이 됐어요. 내륙 사업이 중단이 되고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교류협력국장 북측이 교류협력국장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거의 직사 대접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이고 그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1조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총 집행 책임자가 바로 교류협력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은 자기네 버짓으로 자기네 예산으로 생각하는 예산. 이 교류협력 기금은 우리 북한을 위해서 남북 관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 예산을 자기네 예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총책임자인 교류협력국장은 우리 장관님보다 훨씬 더 대접을 잘해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잔치는 끝나고 설거지할 때 2010년 오이사 조치 이후에 남북 간의 모든 경협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8년 7월 11일 날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 여성 초병에 의해서 이제 총격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오이사에 갔는데 제가 6월 달에 교류협력국장을 가가지고 7월 11일 날이 이제 2주기잖아요. 박광자 씨 2주기. 그래서 박광자 씨 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아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자 해서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박광자 씨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때 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방사선학과를 나왔더니 방사선학과. 그래가지고 어디 병원을 이제 취직하려고 한참 하던 때 이제 저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 취직하는데 좀 도와주랴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어디 몇 군데 신청을 해놔서 잘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한 서너 차례 나중에 차관로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차관로 와가지고도 한번 만나서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2010년에 이제 7월 11일 어머니 주기 때 이제 만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좀 놔주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머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아니 다시 시작하시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하여튼 북측의 잘못에 의해서 했지만은 남북 관계가 이렇게 해서 자기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그래 생각이 참 훌륭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남북 관계는 세계 정세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정세. 소련이 체제 전환을 하고 난 뒤에 미국 일국 체제로 우리 동아시아 패권지에서 형성이 되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고 그래서 불안정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근데 우리가 미국 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중국 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미국은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하고 2위 차이가 너무 격심한 거예요. 차이가 많아요. 2위부터 한 10위까지 정도 있는 군사력을 다 합해도 미국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이 군사적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까지 해오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한미 간의 군사동맹, 한미 동맹에 의존해서 약소국의 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군사적인 동맹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제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핵이나 예전에 과거에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이제 발생했던 6.25 그걸로 인해서 북한의 전쟁 억지력의 일환으로 해서 주한 미군이 1953년에 정전협정과 동시에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한 미군은 그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49년에 공산당 공산화 과정을 거치고 또 49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게 소련이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공산화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또 주한미군이에요.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한미 간의 군사동맹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으로 5배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5배. 그동안 1조씩 했는데 5조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이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관계 형성이 되면은 항상 약소국은 피곤합니다. 피곤해. 왜냐? 쟤네들이 나를 팽개치지는 않을까. 이걸 방기라고 합니다. 방기. 어벤던먼트.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루가 되지 않을까. 제가 종처럼 나를 부리지 않을까. 인트랩먼트라고 하는데요. 연루가 되게 되면은 야 우리 저기 이라크에 가서 싸움 좀 해야 되겠는데 니네 이 군인들 좀 보내봐. 아니면은 월남에 갔을 때 우리 파병을 했죠, 사실은. 그러한 연루와 방기 속에서 약속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G2 상황이 되다 보면은 중국에 이제 부상이 되면서 이번에 제가 오늘 점심 때 그 선배님이 이 언론사에 고문으로 계세요. 고문으로 계시는데 점심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아 포럼이라고 아실 겁니다. 중국에 보아 포럼에 대통령께서 이제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국이 백신을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꾸 중국한테 중국 대변하는 이렇게 얘기나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선배님 말씀이세요. 선배님 말씀.
이 언론사에 고문을 하시는 선배님 말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을 만나면은 중국한테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을 만나면 미국한테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약소국의 운명 같아요, 운명. 그러니까 그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고 현실을 안다면은 정말 얍삽하게 놀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서로 어느 누구를 끊기가 쉽지 않다. 나중에는 뭐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안 택하면은 거의 우리가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간다면은 뭐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 하면서 많은 분들 제가 뵀었는데요. 참 우리 점점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질문들 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 임종석 실장이 있을 때 들어갔었는데요.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뭐 주사파 뭐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뭐 좌익해서 제가 이제 좀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는 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10번째, 거의 12번째, 10번째 들어가는데, 과거에 학생운동 했던 그런 그 상황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매일 그 비서실장 주관하는 실수보,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이제 실수보고, 대수보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 지위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좌익도 우익도 아니고 새가 좌측 날개하고 우측 날개하고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방향을 잡고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좌익과 우익의 두 날개로 국익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사상적으로 아니면은 요즘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근데 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요즘 뭐 그냥 뭐 어떤 토론을 하다 보면은 자식과 대화가 부족하다 해서 자식과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자식들이 싫어하는 게 왜 그러냐면 대화. 대놓고 화낸다 해서 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통 다투다가 서로 생각이 차이가 있구나 이게 아니고, 너 나이 몇 살이야? 이제 민증까?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너 친북이야 반북이야, 친미야 반미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국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건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지성인일수록. 중국과의 관계, 중국을 친중 반중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87년 체제가 이제 균열이 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부상이 큰 역할을 좀 하자 해왔었고요. 좀 약간 핀트가 좀 다른 것으로 갔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여론이 많이 좀 굉장히 피곤합니다. 북한 이것들 많이 봐줬는데 고칠 것 같지도 않고,
비핵화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여기다 이제 좀 써놨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10년. 김정일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어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3대 세습이죠. 3대 세습인데 굉장히 3대 세습을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 중동 같은 데는 이게 세습을 잘못하면은 내란이 발생합니다. 내란이. 그러니까 그 내란 상태로 안 가고 이 사회에 강력한 경찰 군사력을 제대로 이 체계적으로 세습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과거에는 민족이라는 것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성을 이제 김정은 되면서 국가성을 내세우고 있고, 이 국가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올해로 1991년에 이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했는데요. 30년이 됐습니다. 30년.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야, 나 그냥 우리 2,500만 국민들 데리고 살 테니까 나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국가, 이 김일성 옛날에 민족주의라고도 하다가 지금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좀 바꿔 가고 있습니다. 정상국가가 이제 자기네들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죠. 핵 문제만 이건 좀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핵 문제는 고슴도치 전략이지 않습니까? 고슴도치. 자기네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레시홀드. 김정은이가 전날 술을 엄청나게 먹고 이설주 여사하고 싸움이 나더니 그 다음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야, 우리 핵 몇 개 가지고 있지? 그 중에 한 발 평택에다 한 발 쏴버려.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다. 이 핵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순간 이 고슴도치 전략은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핵은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 그 6차례 핵실험을 거치고 2017년에 ICBM 13,000km 정도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 ICBM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국가들 중에 상당 국가가 ICBM이 없어요. 인도, 파키스탄 없습니다. ICBM이. 그래서 미국이 북미 간에 회담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북한의 경제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차이가 심각합니다. 남북 간의 이 경제적인 차이를 극복을 해야만이 제가 이 즐겨 쓰는 그 통일 형태를 브뤼셀하고 베를린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를린형은 동서독에 90년 제도적 통일을 하는 것을 통일이라는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가 돼요. 이게 두 나라가 통일을 한다는 것은 한 나라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한 나라는 죽고 살아있는 나라의 모든 체제를 거기다 이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 국토와 그 국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는 바로 이 베를린형이죠, 베를린. 이건 제도적으로 단일 헌법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브뤼셀 모델은 EU의 형태지 않습니까? EU. 화폐는 단일화했지만은 외교 군사권은 전부 각국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2019년에 유럽을 갔는데 여러분들 가셔보겠지만 국가를 가는데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우리 현재 남북은 바로 브뤼셀 모델부터 좀 가는 이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제 차이가, 유럽은 전부 다 뭐 민주주의 체제에다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 브뤼셀 모델이 가능한 거죠.
87년 체제의 가장 이 균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제가 연락사무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작년 6월 16일 날 이걸 폭파를 해버렸어요. 그 폭파한 이유는 박상학 대북전단 때문에 자기네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폭발을 한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이제 정보력을 해가지고 이 적외선 카메라를 동원해서 보니까 한 3, 4일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 뭐 하고 해서 북측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한 거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단한 그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것 같아요. 밀레니엄 세대. 대한민국에도 20, 30대가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벌써 통일부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재택근무가 또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요. 은행에 시티은행에 다니는데 1년 내내 재택근무예요, 거의. 그래서 이 재택근무하는 상황으로 이미 그 회사는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도 상황에 맞춰가지고 회담을 해도 영상회담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영상회담. 많은 변화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측은 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가 있는데 갑자기 농경사회에서 뭐 산업사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약적 좀 성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이제 품고 가기 위해서는. 북한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보잘것없죠. 대단히 보잘것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제가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우리 상임이라서 제가 자주 가서 인사드리고 뵀어요. 그리고 김석기 의원님도 계시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차관 다 좋은데 북한에 좀 제발 퍼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말 중간에 끊으면 혼나니까 얘기 쭉 하시면은 이제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는 좀 퍼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김정은이 와가지고 퍼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쌀 한 톨 비료 한 줌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WPA를 통해 가지고 WFP에서 국제적인 어필을 해가지고 5만 톤을 주려고 거기에 행정 비용으로 보낸 게 1,100만 불 정도 보냈습니다. WFP에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WFP는 공합독에서 그 5만 톤을 보내려고 북측하고 상의를 했는데 북측이 안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1년여를 기다리다가 작년 말에 그 WFP에서 행정비용을 다시 반환해달라 해가지고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받았는데요. 김정은은 그런 것 같아요. 회담을 해도 과거처럼 이렇게 번잡한 회담 안 오고 거의 실용적으로 회담을 하는 것 같고 우리 과거에는 보면은 뭐 맨 처음에 가서는 뭐 이 기조연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조연설 안 해요. 그냥
아젠다를 놓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뭐 한 30명씩 회담 일꾼들 데려왔다면 지금은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30명 데리고 가다가 야, 저쪽에 인원이 너무 적은데 우리도 좀 줄이자 해가지고 줄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북한이 나름대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를 하고 있는데 변화의 동력은 국력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과거에는 우리가 저거 언제 붕괴할까? 1990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국 공산권이 체제 전환을 하면서 북한도 조만간 망할 거다 해서 북한 붕괴론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북한 붕괴론이 있었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북한 붕괴론이 붕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거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새로운 인프라, 남북관계, 아까 인프라는 3대 사업이 있었습니다. 철도도로,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 했다면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인프라를. 특히 이 중에서 철도 연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철도를 연결해야 되겠다. 철도를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큰 기업들이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물류 비용이 또 그 물류 비용에는 날짜와 그 한 컨테이너당 가격이 얼마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날짜도 거기까지 가는 날짜도 단축이 되고 컨테이너당 비용도 단축이 되고 이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저는 이제 그 분야 계산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계산해 놓은 게 다 있는데 이 철도를 연결해야겠다. 이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교량 국가로서 해양 문명과 미국과 일본에서 오는 그 해양 문명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럽까지 닿아 있는 대륙을 연결시킨 거잖아요. 요즘 물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러한 물류를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예산업이나 이런 거 제조 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역동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불가피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이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연대와 협력. 세계적인 이 질병, 그 미국 신문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이 29만 명이라는 거예요. 29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미국에 코로나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30만 명이 넘은 거예요. 30만 명.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보라는 게 과거의 전통적 이 전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상 그리고 이 뭐 재산상 손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형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서도 학자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군데만 뭐 저기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해서 그게 다 통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동시에 아프리카는 못 먹고 못 사니까 백신 맞을 기회가 굉장히 드물겠죠. 근데 그 아프리카를 놔두고 다른 곳에 오면은 다른 곳이 집단 면역이 된다 해서 아프리카가 집단 면역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집단 면역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다자주의.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보아 포럼에서도 이 백신에 대해서 이 저개발 국가에 함께하는 구동존의의 이 생각, 함께 가는 것을 이 동질감, 공감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고
또 다른 거 서로 상호 차이가 난 것은 또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지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한두 가지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년에 10월 달에 그 서예전을 냈어요. 뭐 잘 못 쓰는 글씨지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한 31개 서예를 써가지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구가 이제 바로 앞에 표제어로 되어 있는 남북동심입니다. 남북동심. 남북이 한마음. 이게 주역에 나와 있는데요. 남북동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인동심.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그 날카로움, 길이 당금, 그 날카로움으로 쇠를 자른다. 그게 이제 이인동심 길이당금인데 남북동심 길이당금. 이것을 왜 주제어로 했냐면요. 제가 청와대 이제 통일비서관 할 때 대통령께서 백두산 정상에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함께 올라갔었는데 서로 양 지도자가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위해서 독일의 통일 기초가 됐던 수상이 빌리 브란트 수상입니다. 69년. 그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씨앗이 뿌려지고 결실을 맺었던 게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90년 10월 3일 날 이제 통일이 되는데요. 이 남북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평화라는 게 있어야만이 평화가 전부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 하신 말씀이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국정 지도자의 꿈이 뭐냐면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무항산 무항심. 근데 그렇게 하려면 평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들여져서는 안 되고 평화로 나가야 되고 이 평화를 위해서는 바로 남북 간에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 사랑의 언어로서 그래서 통일부는 김여정 하명법이냐 뭐냐 해도 아이고 우리 또 국민들께서 야단치시는 것은 들어가면서도 메시지 관리를 하는 거죠. 북한 협상의 상대인데 메시지 관리를 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정부의 이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한 부분을 맡았던 저로서는 그러한 또 그 정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서는 60% 70% 해준다면 고맙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지는 안 해주실 거고 하여튼 야단 치시는 분들도 국회 가면 참 많이 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말씀 듣고 질문해 주신 분은 제가 이 남북동심이라는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주제는 너무 많지만 제가 그냥 제 분야나 이런 데서 관심 있는 걸로 그냥 하나만 질문 드리면 철도나 물류가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큰 축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도 같은 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돌기는 하거든요. 직접적인 교류는 않지 않더라도 물류로라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시기를 어느 정도 혹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사실은 SOC 분야는요, 제재에 직접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맨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철도를 놓는 데는 우선 미국을 좀 설득을 해야 될 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남북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걸 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많이 하시려고 했고, 사실 국토부 2차관이 이 철도 도로 담당인데, 손명수 차관이라고 제 대학 후배도 되고 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차관할 때 이거 좀 꼭 좀 하자. 그래서 형님, 원래 손 차관이 먼저 형님하고 나와 있을 때 꼭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둘 다 모가지가 날라가지고 지금 그러긴 한데, 하여튼 후배들도 이 철도 도로 앞으로 또 새로운 남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못 하신다면 차기 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이걸 이어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6년 통일부에서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우리 서호 차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